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은 어쩌다 전 국민이 부동산에 집착하게 되었나, 아니 어쩌다 한국은 부동산 왕국, 부동산 불패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함께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을 보면 2024년 4월부터 한국의 아파트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은 6.9%에 달했는데, KB부동산의 주택 매매 가격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에만 아파트 가격이 0.89% 상승한 것이었죠. 1%도 상승하지 않은 거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0.89%는 1년 상승률로 환산하면 1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단순 계산이고 복리로 계산하면 더 높아지고요. 게다가 2024년 10월 17일에 발표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무려 30주째 상승세입니다. 또 2024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518건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침체다, 진짜 큰일 났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할 기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 지표는 수도권에 국한된 상황이고 2024년 8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2%에 그쳐 수도권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0.2% 하락하기도 했죠.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건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채널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즉 100원 하던 짜장면 값이 1,000원으로 오르면 실물자산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당연히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부동산 사용료, 임대료도 인상되고요. 보통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사는데 고정금리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돈을 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에 실제 비용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개념으로 현금을 쥐고 있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전후의 100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한국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토지에 엄청나게 투자했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지금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도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크며 거래량 또한 높은 지역은 사실 강남, 송파, 서초, 성동구에 해당하는 서울 동남권 지역이거든요. 지방에 사람이 없어지는 지방 소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서울 안에서도 동남권만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이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 가지 논리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사실 동남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상승은 부동산 상승기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죠.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른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노원, 강서, 성북, 도봉, 구로구의 거래량이 높았습니다. 상승이 얼마나 되었냐가 아니라 거래량에 주목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민 및 중산층 거주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동남권, 그러니까 고가주택 지역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고가주택을 찾는 사람들, 즉 자금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이며, 이들이 프리미엄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적 분배가 심화되고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극화야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괜히 국가에서 복지와 분배를 실행하는 게 아니죠. 지금 준비 중인 영상인 복지의 역사와 양극화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극심한 격차는 사회의 불안과 치안의 저하를 가져오고, 복지로 인해 생겨난 영국병과 비슷하게 과도한 격차도 무기력을 양산해내죠. 한탕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다수가 국가의 체제의 환멸을 느껴 개혁 아니 혁명을 외치죠. 역사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절차를 밟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체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특히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 불만을 누르기 때문이고요. 북한에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이유가 불만을 가진 개인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도 비슷했고 현재 중국은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감시 검열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양극화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죠. 부를 축적한 상위 계층만이 비싼 지역 동남권에 있는 주택을 사고 투자할 수 있는데, 가격 상승은 또 동남권에서 일어나니 구매할 여건이 안 되는 이외의 계층은 아예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들었다면 뭔가
불편함과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거래량이 상승하면, 즉 수요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지금 상승기라고 말하는데 왜 동남권만 상승하고, 즉 수요가 왜 동남권에만 집중되고 다른 지역의 주택은 과거와 달리 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비싼 아파트가 아닌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사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배경에는 똘똘한 한 채가 있거든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와 같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생겨나자 많은 사람들이 주택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주택 한 가구, 즉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는 게 세금 부담도 덜고 투자 목적으로도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에 따라 주로 지방이나 수도권 등의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이를 모두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 하나를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서울 동남권의 주택 거래량이 유독 상승하게 되었고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현황은 이렇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왜 어쩌다 부동산 왕국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동시에 왜 맨날 문제라고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지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불패 신화는 여전하고 수요도 여전하죠. 어디에 몰려있느냐가 다를 뿐이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다가 전 국민이 부동산에 열광하다 못해 집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가 소유가 성공의 증표이자 안정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 과열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역사적 경제적 요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 문화적 요인과도 복잡하게 얽혀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은 1960에서 70년대에 나타난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6.25 전쟁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 경제 고속 성장 기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한강의 기적 초기 단계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다져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한국은 연평균 4.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60에는 수출 1억 달러, 1970년에는 10억 달러,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죠.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던 농촌 인구가 경제개발로 일자리가 넘쳐나던 대도시나 신흥산업 공업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그리고 영남 지역의 인구가 급팽창하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죠. 또한 도시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당연히 인프라 역시 도시에 집중되었고 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자 1960년에 250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70년에는 500만, 1979년에는 800만, 1988년에는 1000만으로 증가했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사람이 갑작스레 몰리게 되면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집이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한정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 이후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했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1963년부터 1970년까지 강남구 일부 지역의 땅값이 20배에서 50배까지 상승하는가 하면 이 땅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도시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빈민촌이 생겨나게 되었죠. 물론 정부가 와 집이 너무 부족하네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촌양도 현상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알고 있었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부터 첫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마포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며 1970년대에는 강남 개발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도 함께 급증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기존 주거 형태에 비해 여러모로 편리했죠. 수도, 난방 등의 기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개별 주택에 비해 관리와 보안도 용이했고 마당이나 외벽을 직접 관리할 필요 없는 아파트 구조 자체가 가사노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상징했기 때문에 전통 가옥에 비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것도 인기를 끄는데 한몫했죠.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좋은 학군이 형성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나날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상승해 아파트 가격이 자꾸만 상승하다 보니 아파트가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서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거든요. 즉 내 집 마련이 단순한 주거 안정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부동산이 투자처가 아닌 국가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라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는 인식, 리스크 없는 불패라는 인식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당시 부동산 말고는 제대로 된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투자죠. 필연적으로 인플레에서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과 부동산인데 금투세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도 한국 주식시장은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럼 투자금이 어디로 몰릴까요? 부동산이죠. 주식, 채권 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늦어졌고 기업들은 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는 1956년에 처음 개장했지만 초기에는 거래량이 매우 적고 기업 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긴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예 정보가 없었다 보니 관심도 크게 없었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공부하고 배당이니 뭐니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 당장 불패라고 불리는 리스크 없는 부동산이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채권 역시 정부채와 일부 회사채 위주로 발행됐지만 유통시장이 거의 없었고 당시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은행 예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건 실제 수익률도 낮았죠. 이 기조가 인식이 현재까지 이어졌고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셈입니다. 이제 와서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죠. 조금 바뀌고 있는 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자금이 없는 사람들,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부동산 과열 문제가 부동산의 투자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달리 말하면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집을 사기에 노력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사실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상 또한 부동산 과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왕 살 거면 돈 모아서 좋은 곳에 살려고 하니 특정 지역이 과열되고 내 집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인식도 부동산 수요에 한몫을 하죠.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주거 안정성에 목을 매는 걸까요?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많은 유럽 국가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역시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로 자가 소유가 중요하게 여겨지긴 한다만 한국만큼 강박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위 나라들의 국민들이 주택 마련에 큰 뜻이 없는 건 사실 그만큼 내 집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임차인 보호법이 매우 강력하고 또 강력했거든요. 장기 임대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과거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됐는데 당시는 1년을 전월세 계약의 최단 계약 기간으로 보장했으며 1989년에서야 최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계약 기간 2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부여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죠. 이 때문에 지금이야 집주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갑질을 당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집주인을 꿈꿉니다. 그럼 유럽처럼 하자는 말이냐? 아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보호가 부족했던 시절의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오히려 더 심해진 것도 있고요. 동시에 임대인은 돈 많은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악으로 묘사했지만 악인 동시에 기득권으로 묘사했기에 모두가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기에 내 집 마련의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과거에 형성된 이 문화 인식이 풍토 자체를 집에 마련해야 한다로 사람들의 생각에 박혀버린 겁니다. 아이들까지 어느 아파트에 산다로 급을 나눌 정도죠.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일을 떠나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내 집 마련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아예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좌우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말이죠. 주택청약제도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사람들을 내 집 마련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거든요. 마치 로또처럼 추첨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결국 자가 소유 여부는 사회적 지위와 성공은 물론 인생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죠. 그럼 정부는 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5년을 주기로 정권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만큼 장기적으로 일관적인 계획이 어려운 데다 현재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경쟁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바뀌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경제 정책은 통계와 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는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유는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방향성이 있습니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쪽 모두 부동산 시장을 현재 완전히 뜯어고치는, 완전히 죽이는 정책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침체된다 싶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을 부흥시키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뭐 국회의원들이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과 관련이죠. 표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중산층부터 중상위 계층까지 한국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진다면 빚내서 집을 마련한 가정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중산층이 날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문제는 지금 세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자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해결법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자산,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자산이 몰리지 않고, 즉 버블이 끼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의 부동산이 형성될 테니까요. 적어도 동남권 집중화 현상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과열이 그렇게 문제인가? 네, 문제죠. 지금 한국의 빈부격차는 자산, 부동산에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평생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요즘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나오는 말이죠. 이미 노동소득으로는 자산의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으로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금 기성세대에서 끝나버렸죠. 인식을 바꾸던가 이 차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격차와 갈등은 예고, 아니 사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다고 쳐도 지금은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박탈감의 핵심이죠. 앞에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몇 배나 되는 큰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도 보는 광경이죠. 노인의 집 안에는 폐지와 고철이 가득하고 추운 겨울에도 외부에 나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다른 노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70년 전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영웅이거든요. 하지만 정전 후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음에도 힘든 일만 해왔죠. 그럼에도 전쟁에 참전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지방 곳곳 태극기와 표창장을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었고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돈이 조금 들어올 뿐이었죠. 그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나선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인프레시라는 기업이죠. 이들은 해당 참전 용사의 집을 찾아가 그와 하루를 함께하며 폐지를 줍고 식사를 하며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아왔을지 몸소 체감하고 가장 필요했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참전 용사가 속한 지부의 모든 참전 용사가 모여 맛있는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결정했죠. 인프레시는 이미 세종, 울산, 부산 등 전국의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왔고 한국을 넘어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참전 용사까지 활동을 이어온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전 세계 참전 용사를 돕는 것이라며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이때까지 인프레시는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후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했죠. 해당 굿즈는 19,000원에 최대 1,000만원 상당의 혜택이 담겨 있으며 백화점 상품권부터 최신형 노트북, 휴대폰, 욕실용품, 가방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환경에 놓인 6.25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있죠. 인프레시라는 기업명이 아닌 자신들의 행보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참전 용사에게 전하고도 있고요. 참전 용사들은 자신에게 후원해준 명단을 보며 감사를 표하고 있죠. 사실 광고가 들어와도 물건을 판매하는 광고는 받지 않는 편인데 인프레시의 경우 저희도 동참하고 있고 또 취지도 좋기에 여러 번 함께 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의 동참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느끼며 고정 댓글에 후원 랜덤박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프레시와 함께한 한국 부동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